안녕하세요. 마이스터니치입니다. 금일 영상은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발표한 최근 연구 과제가 있어요. 현안 분석이라고 해서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라고 하는 현안 분석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좀 알아보면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도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됐어요. 자료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략 9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내용인데요. 오늘 이 영상을 이렇게 찍는 이유,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제가 실시간 메신저로 전달드렸던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 증시 같은 경우는 결국 경제 상황에 따라서 증시가 어쨌든 등락을 계속 거듭할 것인데, 저희는 추세를 이제 추종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가 추구하려고 하는 매매 방식은 단타보다는 중장기 트레이딩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제 전체의 방향성을 읽어야 되겠죠. 돈이 풀릴 건지, 혹은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날 건지 아닌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숲을 보는 작업들을 좀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이해를 해야 결국 전체적인 증시가 갈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인지할 수 있어요. 저는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숲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숲을 보고 그 숲 속에서 과연 이런 환경적인 영향을 어떤 식으로 숲이 받고 있느냐, 숲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무가 온전히 그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민감한 반응들을 저희가 이정표를 보면서 증시를 해석을 하는데, 결국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두 가지를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치우친 분석들은 오류가 많이 생겨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 분석도 항상 해 나가야 된다.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기본적 분석들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느냐, 혹은 변곡이 가까워지는 어떤 시점에 있지 않느냐라는 걸 항상 고민하고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증시 상황에서 양극단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증시 기준으로 보자면 일부 조정이 조금 나오고,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을 하든지, 혹은 하락성이 급격하게 나오면서 하락이 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둘 다 말씀을 드렸어요. 뭐 아니면 도냐, 이런 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표들도 제가 항상 지켜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과 상당히 좀 맞닿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오늘은 KDI에서 현안 분석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을 분석을 했는데, 그것이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연계해서 설명해 보겠다라는 게 현안 분석 내용이에요. 참고로 이 KDI에서 나왔던 이 자료가 며칠 되지 않았어요. 겨우 5월 2일 해서 기껏 해봐야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자료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내용을 굳이 이걸 보려고 하는 이유가 모형 분석도 했고 실질 분석도 굉장히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최근 내수 부진 요인을 금리와 수출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하고 계신데요.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문제 제기는 수출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그런데 내수는 그렇게 회복이 빨리 되고 있지 않다. 한국은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출이 많이 되면 국내로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국내로 돈이 많이 들어온단 말은 숲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숲이 좀 더 양질의 토양을 가지고 성장이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내부에 있는 나무들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쑥쑥 자라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내수라고 생각하는 건데,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왜 내수 회복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까라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이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지만 내수는 여전히 침체 국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래쪽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어요. 2023년 하반기부터죠. 제가 시황 분석 영상을 보여드릴 때 주요 섹터로 돈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작년 11월 전후부터 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주식에 돈을 좀 더 넣어두는 게 맞다, 그리고 성장성이 이쪽으로 돈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수출 회복은 결국 소득 증대가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수에 긍정적 영향을 작용할 것인데,
현재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사점으로서 논의를 촉발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내수 회복 지체의 주요 원인으로 고금리 영향을 들어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째 보시게 되면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도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도표를 보시게 되면 수출 경기와 내수 경기라고 해서 내수는 주황색, 그리고 상품 수출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죠. 23년 하반기부터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기본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결국 주요 섹터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수출 경기가 좋아졌고 반도체 중심으로 대부분 다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내수는 그와 달리 완전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인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수가 이렇게 평행선처럼 약간의 박스권을 만들다가 급격하게 떨어졌던 건 23년 상반기였어요. 그게 우연치 않게 23년 금리 고점을 찍었던 시점과 똑같다는 겁니다. 금리가 고점을 이렇게 이루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좀 생기면서 금리를 하락시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증시가 양극단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메신저상에서도 말씀드렸죠. 현재 이 상황에서 돈이 엄청나게 풀려있는 상황이라서 돈이 풀려진 상황을 조절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을 포함한 각국 정부들은 금리를 인상시켰단 말입니다. 결국 상당히 많이 풀렸던 돈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인플레이션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고금리 상황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수출 경기와 상관없이 내수 경기는 침체하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출과 내수 그리고 금리 관계를 분석을 해서 향후 내수 흐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려고자 한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 주제까지도 얘기를 했고 저 역시도 메신저상에서 이런 코멘트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돈이 많이 풀린 상태라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의 금리 하락 사이클과 다른 금리 상승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기존과 달리 다른 형태의 경기 침체 형태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지금까지는 이렇게 금리가 40년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 사이클 초반에 있다. 그리고 여기 중심점을 볼 수 있는 것이 대략 1980년대 전후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이 사이클도 전반적으로 보자면 금리 상승 사이클,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클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하락하는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다가 반등을 했다. 그리고 이 반등하는 사이클에서 돈이 줄어들어서 시중에 있는 돈의 흐름이 줄어들어서 경기가 경색되는 텐트럼이라고 할 수 있는 긴축 발장이 생기면서 경기가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금리를 하락시키는 이런 사이클로 가서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현재 이 금리가 상승하는 사이클은 기존에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갈 것이냐, 여기 있었던 80년대 이전에 있었던 모습과 비슷하게 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 논문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는 내수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양한 요인으로, 다양한 경로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금리 기조의 지속은 투자와 소비에 위축시키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출 증대는 직접적인 내수 소비의 증가로 완전히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경향,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높게 되면 제 교육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R이라고 하는 금리 R은 이익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은 은행 기준으로 보자면 예대 마진을 만들어내는 금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한 이자율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달 금리가 올라가는 것과 같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벌어들이는 돈 대비 조달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투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가 감소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용을 더 하지 않게 되죠. 고용을 더 하지 않으니까 결국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해서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수출 내수의 괴리 확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금리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의 발생 시차와 크기, 그리고 파급 기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메신저상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이런 금리의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 대략 40년 주기인데, 이때 1980년대 이전에 있었던 이 사이클이 지금과 동일하게 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됐던 이유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것이었고, 인플레이션은 결국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인데, 돈은 왜 많이 풀게 되느냐?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됐기 때문이죠. 보통 저희가 경제용어로 얘기하는 유효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코로나 사태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유동성 쇼크, 그리고 유효 소비가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돈을 급격하게 풀었고, 돈을 푼 영향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현재 시장은 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돈이 넘쳐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늘어난 돈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기존 40년 사이클과 달리 지금 돌아오는 40년 사이클은 과연 그러면 어떤 문제로 시장에 침체가 생기고 혹은 시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도대체 이런 현상들이 갈리게 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금리입니다. 그 금리라는 게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지표들 대비,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 대비 금리가 어느 정도 속도와 기간으로 유지가 되고 그 격차가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러한 기간이 조율을 잘 한다고 하면, 제가 보통 형용사를 쓰는 걸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경제라고 하는 건 복잡계이기 때문에 이 복잡계인 상황을 설명할 때 형용사는 적합하지 않은 단어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수치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만, 향후에 나타날 상황이, 문제가 어떤 식의 양상을 띨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형용사를 지금 쓸 수밖에 없어요.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조금 잠재우고 경기가 이것으로 인해서 점점점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금리를 조금 낮춰주면 이러한 현상이 누그러지는, 완화되는 상황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경기가 화랑이다가 조금 위축되려고 하는 시점에 금리를 조금만 낮추게 되면, 적당히 낮추게 되면입니다. 경기가 누그러드는 침체 시그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경기가 화랑인 상태로 지속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결국 금리가 어느 정도 상황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의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하락 시그널이 나왔을 때 금리를 그러면 즉각적으로 낮출 것이냐? 그렇게 되면 기존에 문제가 있던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금리를 그대로인 상태로 유지를 하거나 조금 더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수축되는 시그널이 즉각적으로 또다시 나오면서 급격한 경기 수축 혹은 텐트럼 현상에 따라서 긴축 발작이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40년 사이클과 달리 현재 돌아오고자 하는 40년 사이클은 이런 식으로 금리 조정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 거예요. 금리 조정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준을 포함한 각국 정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물가와 고용을 조절하기 위한 다양한 액션들을 취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정표 기준으로 보자면 레포 금리를 조절한다든지, 혹은 QT 금액을 조절한다든지, 혹은 직접적으로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리스크, 즉 금리를 조절하는 리스크는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용사로 잘, 적당히라고 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금리를 중심으로 수출과 내수에 영향을 미치는 발생 시차와 크기, 파급 기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지만 금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경제라는 것이 미국 US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결정, 그리고 미국이 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들이 다 금리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축차적 벡터 자기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 어떤 분석 툴을 쓰셨어요. 저희가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추출했는데, 분석의 결과는 이렇다는 겁니다. 수출 증가는 소비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며 즉각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지만 소비에 대한 영향이 더 오래 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겁니다.
정책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모두 유의미하게 감속을 시킨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약 3, 4분기가 소요되고 파급 효과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정책금리가 결국에는 소비와 투자에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영향은 3, 4분기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금리 인상을 하든 인하를 하든 최소한 3, 4분기, 1년 정도가 지난 후에야 그러한 의미가 유의미한 형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가 금리 인하를 시키는 시점 이후에 대략 1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금리가 인하된 이후에 1년 정도 내외 이후에 이런 소비와 투자가 유의미하게 증가와 감소를 반영할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어느 시점에 금리를 인하시킬까라는 게 중요할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기준으로 보자면 현재까지는 수출이 증가했지만 내수 소비가 진작되지 못한 것은 결국 금리가 높았기 때문이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책금리의 변화는 3, 4분기 이후에 소비와 투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 기준으로 대략 1년 정도 이후에 소비와 투자가 변화가 생길 수 있겠구나. 여기서는 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와 투자의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시점에서는 언제쯤 금리를 인하할까라고 보고 있느냐? 페드와치2를 가서 보시게 되면 현재까지의 예상은 금년입니다. 금년 7월에서 9월 사이, 정확하게는 9월 18일 정도쯤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리포트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략 25년 중순 이후부터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미국의 어떤 액션에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5년 중순 이후부터 소비와 투자가 어느 정도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는 좀 다르게 움직이죠. 왜냐? 이러한 예상이 있다면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기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실질 경제에서 소비가 투자가 정책금리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에 영향을 발현시키느냐의 얘기입니다.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동산은 언제쯤 변화의 모습을 보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자고 하면, 제가 25년과 26년 전후로 혹은 조금 더 앞 혹은 조금 더 뒤쪽에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 드렸던 내용과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제가 이런 논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데이터들과 저만의 분석 툴을 가지고 작성을 해보는 것이지만, 그리고 시나리오를 작성해보는 것이지만 대략적으로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금리 인하가 현재로서는 필요하다. 특히 정책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정책금리를 얼마만큼 낮추느냐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것은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계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과 올해 초부터는 굉장히 데이터들을 많이 보죠. 특히나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추가적으로 계속 보시게 되면 수출과 정책금리 추이가 현재 및 향후 내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는데요. 23년 하반기에 누적된 금리 인상 효과가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23년부터는 내수 경기가 점점 더 안 좋아졌다는 소리죠. 그리고 수출 회복이 본격화된 24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수출 회복의 긍정적 효과가 확대되면서 내수 위축 정도가 완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23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다면 24년 1분기 때 수출 회복 효과가 플러스가 되면서 24년 초반기 때는 어땠나요? 주식이 지금 올라가고 있었죠. 물론 조금의 등락은 있었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한국 코스피 기준으로 보자면 11월 달부터 이런 식으로 계속 1분기 동안은 증시에 등락이 있었지만 대부분 상승하는 국면으로 보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시점 같은 경우는 11월 달 전후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생겼어요. 즉 주식 같은 경우는 실물 경기보다는 조금 더 기대감에 의해서 좀 더 빨리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현재까지의 수출과 금리 흐름이 지속된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할 경우에는 24년에 내수 위축의 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과 금리의 각각의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보게 되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효과를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고 하면 내수 위축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즉 수출은 어느 정도 좀 더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고 금리를 유지만 하더라도 완화될 수는 있겠으나 충분한 회복세는 보이기 힘들다. 즉 여기서는 수출을 더 증가시키는 것보다 금리를 조금 조절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을 수도 있다. 이건 제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수출 금액을 급격하게 높이려고 하면 전체적인 세계 경기가 회복하거나 지금과 같이 반도체 화랑세가 더 급격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최소한 금리가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저는 여기서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제 최근 영상에서도 금리가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금리가 어느 정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자,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지표 발표, 지난주였나요? 지표 발표를 봤을 때 나스닥이 급등을 했단 말입니다. 어떤 지표를 보고 있었죠? 고용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고용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bad news가 good news가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환호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6월 달에 페드가 실질적으로 금리를 좀 낮추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준다면 시장은 급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년 중 앞서 페드와치2에서 보셨던 것처럼 9월 달 전후겠죠. 금년 9월 달 전후로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온다면 어떡할까요? 시장은 정말 환호를 할 거예요. 시장은 정말 환호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대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식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요. 동시에 실질적인 금리가 떨어지는 이 시점부터 내수가 조금씩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금리를 연속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요. 연속적으로 낮추는 만큼 증시는 그에 따라서 기대에 부응하듯이 솟아날 겁니다. 그리고 내수도 어느 정도 조금씩 더 진전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보자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년 중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거나 그래서 플러스 요인이 더 빨리 증진되거나 금리나 마이너스 요인이 줄어들게 되면 내수가 다소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자영업자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라도 조달금리인 기준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은 23년 상반기 수출의 부진과 이후 회복세가 시차를 두고 누적되어 반영되며 내수의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다. 결국 결론은 뭔가요? 고금리 기조를 좀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높였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금리를 섣불리 낮추는 건 굉장히 더 큰 리스크를 만들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큰 리스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낮췄던 금리보다 몇 배에 해당되는 금리를 더 빨리 높여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시장 충격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증시를 볼 때도 지금은 양극단으로 볼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만 시차를 놓치거나 혹은 조율을 잘못하게 되면 시장이 급등락을 하는 장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방향은 반대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급등한 이후에 하락을 시키면서 다시 급등하는 상승 추세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급락한 이후에 다시 급등을 해서 이런 형상을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급락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것이 금리에 모든 게 달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통화 긴축 기조가 전환되면 점진적으로 내수 회복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만 QT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만 QT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QT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금리뿐만 아니라 통화 긴축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결국 돈이 문제였기 때문에 돈을 어느 정도 유동성을 회수하느냐, 그리고 경기가 식기 전에 어느 정도 회수하느냐, 그 완급 조절과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정책으로 해서 내수가 제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결국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정책의 결과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금리 정책의 내수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의 시차를 감하여 선제적인 통화정책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선제적으로입니다. 미리 경제가 식기 전에 돈을 좀 더 풀거나
금리를 낮추는 행위를 미리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연구 보고서에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시점, 정확하게 언제라고 얘기할 수 없고 조건도 얘기할 수 없으니 어느 시점에 긴축 기조를 완화하는 것이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일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지만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빨리 예상보다 더 빨리 낮추게 되면 물가 인상률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내수는 더 침체될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더 침체될 겁니다. 소비가 더 줄어들면서. 반대로 금리를 여전히 고금리로 유지하거나 더 높게 유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고금리 유지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내수도 망가지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미묘한 관계로 인해서 수출이 증가함에도 이 금리를 조금만 잘못 조절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으로 시장이 망가질 수도 있고 혹은 고금리로 인해서 내수가 침체가 지속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책금리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양극단의 시나리오를 두고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고 현재 이 시점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은 좀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전히 시장은 좀 더 상승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표들도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증시는 괜찮을 거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이 영상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 조절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지표에 따라서 지표에 맞춰서 할지 혹은 지표에 앞서서 먼저 전체적으로 움직이냐 혹은 그 기간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증시가 양극단으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증시가 어려워요. 어렵고 지난 22년이죠. 22년 중순 이후부터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조정과 상승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도 현재로서는 증시가 계속적인 상승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장이 꺾이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해진 미래가 없어요. 경제라고 하는 건 복잡계이고 비록 저희가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보고는 있지만 데이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구간으로 움직이는 것을 속단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것에 대한 근거와 명확한 원리와 과정을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내용이 쉽지는 않으니까요. 반복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